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토지가 뭐냐, 이게 토지가 뭐냐. 토지를 공부할 때 저기 논리 구조는 이겁니다. 물건에는 어떤 분류를 하자면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지금 물건의 일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물건은 뭐냐 하면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 그죠? 근데 이 물권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 가장 완전한 권리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면 불완전한 건 저절로 설명이 되죠. 가장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의 일부인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특질을 살펴버리면 다 공부한다 이렇게 되죠. 가장 완전한 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중에 부동산의 또 일부가 토지예요. 그죠? 토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부동산 중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가 뭔가를 알려면 이것이 소유권의 객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토지가 무엇인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공부할 때 소유권에서 토지에 대해서 규정한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깨알 글씨에 212조가 나와 있죠. 212조를 찾아보시면 소유권의 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이죠. 아니 우선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왜 갑자기 토지를 설명하다고 총칙해서 난데없이 212조를 공부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는지. 그래서 212조에서 토지의 범위가 나와 있죠. 보통 토지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땐 지표면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표. 그러나 212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를 포함한다. 지표의 상은 뭐예요? 공중입니다. 하는 지중이다. 지중. 땅속. 그래서 토지라고 하면 뭐예요? 지표면만 의미하지 않고 그 땅속과 하늘을 다 포함한다. 하늘은 토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은 토지라고 212조에 의해서 공중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게 생겼어 지구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는 딴 문제고 일단 이게 생겼다고 하는 게 통설이죠 현재.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땅속이 토지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도달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에 도달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지 땅 토지 지 땅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또 이제 타고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도달한다고.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두 사람은 여러분이 서울에서 땅 샀는데 땅속이 내 거라고 그래갖고 끝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백인이 갑자기 서 있어 거기. 여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라는 거야 이거. 이 사람이 따지죠. 난 내 땅에서 끝없이 직선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내 땅이다. 맞아 죽죠 그러면. 그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내 땅이라는 거야. 그럼 도저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늘도. 하늘이 내 땅이라고 그냥 끝없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다고. 어디까지냐 이게 어디까지냐. 이론상 이거 무한히 가면 우주의 끝까지 도착하죠. 그렇잖아요. 현 우주의 끝까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랬습니까? 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이 근데 뭐예요? 초학자는 모르죠. 그것은 98조에 나와 있는 관리 가능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관리 가능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212조에서는 위아래만 나와 있어. 위아래만.
그 옆은 어떻게 되냐, 옆은. 위아래는 말고. 옆으로는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가 되죠. 옆으로는. 토지가 옆은 어디냐. 왜냐하면, 토지에서 어느 쪽인가 방향을 정하고 끝없이 가다 보면, 웬 물이 나와요, 갑자기. 바닷물이나 뭐, 강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토지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다가 문제가 됩니다. 바다가 문제 된다고. 바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바다가,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가 나왔죠.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노래 들어봐도. 그러면 간단하게 일이 끝날 것 같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바다와 땅 사이가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거야, 이상하게.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물이 찬찬하게 흐르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여기까지 땅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여기까지였다가 이게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라온 물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내려가 또 있어,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하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바닷물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말이에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답답하니까. 응? 그 교과서에 그 맨 밑에 작은 글씨 봐봐요.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 2조를 펴봐요. 응? 공유수면관리법. 그걸 펴봐야 될 거 아니야. 법전을 보내는데 왜 안 보는 거야, 왜? 응? 답답한 사건이구만. 공유수면관리법.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전을 이상한 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보충교재 196페이지에다 실어놨죠, 내가. 보충교재 196페이지에다가 거지 같은 법전을 들고 다니니까 전부.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좀 예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공유수면관리법 나오더라, 이거. 내 법전에 있나? 없으면 어디 도서관에 가서 복사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가 그걸 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어디 이 아까운 종이에다가, 이거 수입한 종이에, 이거. 응? 거기 2호를 봐요, 2호. 196페이지 맨 위에 공유수면관리법 2조 2호의 별표라고, 거기 메모리 펜치래요. 바닷가라 하면 뭐예요?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만조. 거기 만조 수의선 뒤에 나오죠. 만조가 뭐예요? 조류가 꽉 찼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나는 근데 이상한 게, 한자도 잘 알고 외국어도 잘하는데, 나 이상하게 밀물, 썰물 잘 구분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어느 쪽이 밀물이고 어느 쪽이 썰물인지를. 그게 맨날 헷갈려. 바닷가에 자주 가는데도,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쪽 하나를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아예 감이 안 들어와, 지금.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다고 하면은 높은 거 말하는 거죠. 이쪽에서 민다고 하면 낮은 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헛갈리는 거야,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은 확실히 하더라고. 이게 근데 만조 수준은 어떤 거예요? 이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땅이고 여기까지가 바다라고. 토지가 여기까지라고요. 만조 수위선까지.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변하죠. 강도 비 오면 늘어날 거냐, 이렇게? 가물면 확 내려가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죠, 바닥까지. 강바닥까지. 한강도 저기 가끔 너무 가물면 바닥이 보여요. 그럼 거기가 땅이냐? 아니에요.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물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고수부지 아니에요? 고수부지. 그죠? 고수부지. 못 들어봤어요? 여기 이 신림동에 흐르는 하천도 이게 저기 내려가다 보면 고수부지 있죠. 농구장 만들어 놓는데. 젊은이들 농구하고 있다고. 그 젊은이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수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물속에서. 아니, 우리 눈에는 그건 농구처럼 보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수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뭐, 갈릴리인가? 어디서 예수가 호수 위를 걸어가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위를 걸어간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다. 그러나 민법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민법상은. 여길 걸어가는 거죠, 여기. 여기는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 왔다리 하다리 하면서. 그 부분은 내 생각에 그게 법학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이 기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여러분 작업하느라고, 남학생이나 여학생 하나 꼬드겨가지고, 갯벌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딜 걷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걷고 있어요, 바다를. 갯벌. 민법상 바다를 걷고 있다고 지금. 모든 역사는 바다로부터 이루어지죠. 우리의 시원도 바다 아니에요. 토지 알겠습니까? 토지? 옆으로는 어디까지예요? 만조수위선까지입니다. 만조수위선. 여러분도 사실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면 모릅니다. 맨발 벗고 갯벌을 걸으면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앉아갖고 물이 꽉 차면 저기까지가 바다다. 이렇게 이건 안 외워도 되죠. 그러면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유수면관리법 관련해서 그걸 기억해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문제가 있어요. 특이한 문제. 뭐냐 하면 보충교재 그 앞에 보면 광업법 2조가 나오죠. 응? 광업법이 사실 나온다고. 그걸 왜 여기다 적어놨냐면 이 대통령이 정하는 광물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런 거 좀 알아둬요. 그런 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저런 거에 약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유명한 그 고전들이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요트나 이 배에 대해서 있죠. 배. 거의 그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영국인은 배의 그 부속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같은 것도 뭐 선두에 쓰는 거, 후미에 쓰는 거 다릅니다. 다 이름이. 그걸 완전히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그 배의 구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들. 그래갖고 완전 달통을 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젊은이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건물의 모든 부분의 이탈리아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건 전부 소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소설을 통해서. 독일의 젊은이들은 공장, 특히 맥주 공장 있죠. 맥주 공장에 쓰는 부속품과 원료 뭐 이런 거 있죠. 일하는 사람들. 그게 수천 개의 단어인데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다고. 그것도 외운 게 아닙니다. 맥주 공장에 관련된 그 소설책들 몇 권 읽고 나면 달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없죠, 여러분. 독일의 젊은 꼬마들 보면은 전부 공통된 그 빨간 책입니다. 그 소설책을 들고 맥주 공장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안에서. 가끔 두드겨 맞습니다. 왜 방해한다고 그래갖고. 어릴 때니까 궁금하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냄새가 좀 맛있어 보이면 앞뒤를 살핀 다음에 이렇게 한 구째 떠먹어봅니다. 이렇게 쓱. 근데 그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공장 지배인이 이걸 뻔히 알고 자기도 그랬으니까 어릴 때. 그래갖고 학생이 여기쯤 왔을 때 요걸 먹고 싶어 할 거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거기다가 딱 국자를 3개 걸어놓습니다. 국자를 3개 딱 걸어놔요. 뭐 떠먹기 좋게. 그리고 떠먹을 땐 절대 안 나타납니다. 떠먹고 그게 약간 알코올기도 있고 맛이 좋아요. 구수하고. 그리고 약간 음미하려고 할 무렵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람이 막대기로 나타납니다. 왜 남의 걸 떠먹냐고. 그럼 학생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럼 막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처럼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면서 쓱 넘어갑니다. 학생은 집에 가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요. 뭐 이상하니까. 금방 죽일 듯 했는데 이상하게 어영부영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소설책을 읽어봅니다. 계속. 거기도 그 말이 나와요. 대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삶에 관한 지혜들을 배워요. 지혜를 배운다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건 못 봤는데 배에 관한 소설책이 있다 보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꼬마들이. 그러니까 막 요트니 뭐 괜히 남의 거 친구거나 뭐 다른 사람 거 올라가서 찾아봅니다. 이게 그건가? 이러고. 근데 일부러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학생들이 집어가기 좋은 물건 하나 놔둬요. 뭐 과자 같은 거나 쿠키 이런 걸 잘 놔둡니다. 맛있게 해갖고. 아주 배고플 무렵에 딱 먹도록.
그리고 옆에서 딱 째려보고 있다가 먹고 그 맛있음에 취해가지고 기분을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막대기 들고. 남의 걸 왜 먹냐고. 우리 젊은이가 불행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추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핸드폰에 목숨 걸려 그냥. 여기 지나가서 보니까 막 양손으로 들고서는 앞도 안 보고 앞에 사람 다 비키라 이거예요. 나 바쁘니까. 반 죽여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무슨 얘기가 나요? 토지. 땅속. 광업법 설명하라고 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당한 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1kg라고 합니다. 이건 뭐 시대마다 달라요. 1kg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한 300m 뒤집어 써요. 근데 여기 내려가서 자기 안방에서 말이에요. 구들장 고치느라고 파다 보니까 약간 금색이 나는 돌멩이가 나왔어요. 막 이상하게 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이 붙어있어. 금광석에 보니까. 또 뭐 알루미늄도 좋고 여러 가지 광석이 나왔는데 그런 게 발견됐어요. 땅 안방 분장 밑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죠. 이야, 드디어 나도 이제 팔자가 피었구나. 이게 도대체 얼마치냐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일찍이 말했죠. 돈 되는 건 다 국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구들장 파다가 금광석이 나오면 국가 거라니까 이것은. 내 게 아닙니다. 근데 구들장 파다가 샘물이 나왔어요. 샘물. 그건 땅 주인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건. 알겠습니까? 내 생각인데 이것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만약에 물이 귀해지잖아요? 법 바꿉니다. 광업법에 넣어요. 물. 이렇게. 국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75페이지. 그 괄호 1번에 하단부 읽어봐요. 작은 글씨 위 말이야. 작은 글씨 위. 거기 미채굴의 광물이라고 하는데 빨간 걸로 네모치고 미채굴의 광물. 한자가 좀 어렵죠?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 그거는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알면 돼요. 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구들장 파다가 쓰레기가 잔뜩 나오면 그건 소유자 거예요. 소유자가 봉투 사가지고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안 가져 이런 건. 그래갖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유라니까.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는데 학설이 가린다고 되어 있죠. 다수설은 위에 겁니다.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 취득 허가권의 객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트릭이 있죠. 트릭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전혀 꼼짝 못하는 거냐? 원래 꼼짝 못해요. 이거 형벌도 부과돼요. 잘못 건드리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뭐가 함정이 있냐면 그냥 광물이라고 한 거고 미채굴의 광물이라고 돼 있죠. 아직 채굴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채굴이 되면 그것은 채굴하는 사람의 소유권이에요. 동산이 되죠. 그건. 채굴되면은. 알겠습니까? 채굴되지 않으면 토지의 구성 부분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토지입니다. 당연히. 근데 채굴하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자기가 채굴하면 잡혀가요. 잘못하면.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얼빵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걸 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파라고. 그리고 자루에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 가라 그러고 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녹여서 빼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176페이지에 좋다 이거야. 만조 수의선까지 가는 것도 알았고 상하에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미치는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토지에 대해서 싸움이 날 때마다 두 사람이 한 바퀴 빙빙 돌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가 네 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또 팔 때마다 차 들고 다니면서
말뚝을 박아놓고는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여기까지 네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피곤해서. 이걸 종이에다가 대신 그려가지고 사고 판다.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지적도라는 거죠, 지적도. 근데 이 지적도가 어떻게 만들고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지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 그래서 토지를 계산하고 다룰 때, 우리가 거래의 객체로 삼을 때, 법학적으로. 그 지적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그 기재된다고 합니다. 지적 공부. 그런데, 토지를 어떻게 그리냐는 뭐, 적당히 알아서 그리면 되는데, 축척으로.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개수. 토지는 몇 개인가는 어떻게 하냐. 이건 몇 개인가를 왜 따지는 거죠? 토지가 몇 개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토지가 물건이죠, 지금. 물건 아니야, 토지, 분명히. 물건은 어쩌 된다고 했어요? 독립해야 된다니까. 한 개 이어야 된다니까. 그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한 개가 돼야 물건이 해체되니까. 한 개. 그럼 토지가 한 개인지 다섯 개인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 선 그은 거 하나 단위마다 한 개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첫 대문단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표시, 계산, 거기다 빨간 거 네모쳐요. 표시는 뭘로 해요? 지번으로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해요? 필로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읽으면 왜 필이라고 하는지도 알겠죠? 필이 무슨 뜻이에요? 붓필자 아니야, 붓. 필은 많죠? 연필, 그냥 필, 만년필, 많잖아. 그죠? 왜 필로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 써야 되니까, 필로. 연필로 쓰든, 만년필로 쓰든, 그냥 붓으로 그리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필. 인위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땅은 말이에요. 땅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그리면은 다시 못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땅을 갖다가 합쳐서 다시 가운데를 지우면 되죠, 그냥 선을. 그런가 하면 멀쩡하게 한 개를 뜬데 가운데 선을 또 그을 수도 있죠, 거꾸로. 다섯 개를 그을 수도 있고.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첫째 문단을 잘 읽어봐요, 끝까지. 그걸 분필, 합필이라고 합니다. 분할, 합병이라는 말도 쓰고. 왜냐하면 이게 애당초 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붓으로. 마음대로 뭐 지우거나 더 긋거나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첫째 문단 이해가 됩니까? 그 밑에 모르는 말은 괜찮아요. 하여튼, 분필, 합필은 해야 된다. 그 말하면 되지. 나머지 물권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걸 다 배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건, 분명히 말해요. 토지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마다 한 개라고 딱 써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왜 의미를 갖냐 하면, 177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양쪽을. 건물은 안 그래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그린 대로 안 한다니까? 그건 사회 통념에 따라요. 그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대로 합니다. 사회 통념에 안 따르고. 그 양쪽을 묶어서 대비해요. 연결시켜가지고. 토지의 한 개, 두 개는 어떻게 따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대로. 건물의 한 개, 두 개는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이게 이런데 잘 안 읽으니까 시험에도 가끔 나오지만 민법 공부하는 학생한테 건물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어떻게 아는 거야? 등기부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죠. 이건 이설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없다고. 등기부 보면 건물이 몇 개인지 안다는 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사회 통념에 따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에 건물이 두 동이라고 돼 있는데, 두 동. 보통 사람이 볼 때 세 동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건물이 몇 개예요? 세 동이에요.
알겠습니까? 등기부에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건물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고. 무조건. 그걸 대비해서 계획하면 토지의 정착물을 배웁니다. 토지의 정착물. 여기서 맨 처음에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정착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정착이. 그 첫 줄에 나오잖아, 그게. 고정부착을 줄임말이라고. 고정부착. 이렇게 이걸 원리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말이에요. 어디갔어? 이게 뭐 이해가 들었었는데? 거기 세 번째 줄 오른쪽부터 봐봐요. 판잣집, 가식의 수목, 기계 등 이런 거 있죠. 그건 건물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얘를 객관식 문제 보고 외우는 학생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고정 부착되어 있는지를 보면 된다, 거꾸로. 고정 부착되어 있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 제1한강교는 고정 부착된 거예요? 날라리로 부착된 거예요? 그것도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함부로 쉽게 못 움직이죠. 제일 쉽게 말하면 힘센 사람이 옆에서 서가지고 밀어보면 됩니다. 밀어보면 돼요. 판잣집은 어떻게 됩니까? 밀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민법도 이게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책 보고 판잣집 옆에서 밀어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이라고 건물이라고 우길 거 아니야, 이거. 힘이 세야 돼, 좀.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은 또 뭐예요?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이라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당에 정원수 사올 때 보면은, 저 시골에 어디 산에 놀러 갔다가 남해 산에서 멋진 소나무를 발견했어요. 그걸 돈 주고 사다가 이제 집에서 실어 샀어요. 그거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뿌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넓게 파가지고 가만히 뚫뚫 묶어 물 뿌려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죠. 근데 너무 멀면 오다가 그걸 잠깐 세워야 되죠. 근데 공중에다 세워놓으면 큰일 나요, 이걸. 땅을 파고 잠깐 묻어놓죠. 가짜로 잠깐 심어놓는다고. 거기다 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식의 수목이라고 그래요. 잠깐 일시적으로 심어놓은 거. 가식의 수목은 가짜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밀면 확 넘어가 버리죠. 뽑히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부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엄청난 못과 시멘트로 처리해가지고 세워놓은 기계가 아니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계 있어요. 그건 당연히 고정 부착된 게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또 고정 부착된 얘들도 들고 있죠. 그 핵심은 뭐예요? 고정 부착됐냐, 이거예요. 고정 부착됐냐. 고정 부착을 한 글자씩 빼가지고 정착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어디서 봤어요? 앞에 물건의 정의에서 봤잖아. 비인격성에서 인체에 고착돼 있었다고 했잖아. 그것도 고정부착을 줄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착물에는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게 건물입니다. 건물. 거기 나오듯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민법을 입법할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건물을 갖다가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알겠습니까? 유럽의 모든 문명 국가의 법에는, 민법에는 이 건물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건물이죠. 건물에 관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땅을 팔면 이게 딸려가 버려요, 그냥 저절로. 독립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팔고 살 수가 없다고, 이게. 땅 팔면 집이 딸려간다고, 그냥. 건물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면 안 믿을 건데.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이걸 독립한 부동산으로 안 하고, 우리를 35년이나 압제했던 왼수 같은 일본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부득불, 우리 현행민법에다 이걸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게 처리한 이유가 있다고. 친일 반역배들이 공작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훗날을 염두에 둔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이왕 투기할 때 땅만 투기할 때 할 게 아니라 건물과 아파트 투기해서 떼돈을 벌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총선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다 배제됐죠.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다 배제됐습니다. 양식 있는 애국 운동자들은, 그 항일 투쟁가들은 총선에 참여를 아예 안 했어요. 거지 같은 놈들이 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정치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최초의 국회를 구성할 때, 의회를 구성할 때, 외국에서 목숨 바쳐 일하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애국자들은 저 거지 같은 새끼들이 모여서 정치하는데 끼지 말자 해갖고 안 들어갔어요. 아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자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끼리 싸움해갖고 나쁜 놈들만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 놈들은 모든 짓을 다 했죠, 거의. 오늘날 우리 국가의 기반이 되는 모든 제도를 그때 다 완성했습니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교과서에 써 있죠. 응? 교과서에 안 써 있어 또? 빼버렸어? 응? 그럼 무시해 답답한 사건인데 이거? 기껏 말해놨더니 물건 받아서 안 나오면 여기서 빼버리고? 5페이지 있어? 짜증나는 사건인데? 175페이지 로마자 1번을 읽어봐요. 거의 일반화시켜서 써놨습니다. 허인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훗날 오늘날 말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 더러운 놈들 만나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투기에 걸려가지고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저희 적정한 가격이 현재가 아니고 얼마 전 일본의 가격입니다. 일본에는 그 90년대 후반에 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원상복귀했어요, 가격이. 30%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는 3천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게 정상이죠. 한 젊은이가 성실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군대 가서 취직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을 했더니 한 3,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니야, 사람이. 어디 처박혀갖고. 20년을 저축했다 이거예요. 근데 금리보다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저축을 했는데 아파트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여전히 절반도 안 된다.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상하게. 금리는 해마다 내려가고 아파트값은 해마다 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2억인 줄 알고 저축을 해서 2억이 됐어요. 아파트값은 5억이에요. 다시 저축했어요. 5억을 목표로 삼았고. 5억을 저축했어요. 15억이 됐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양주 사서 때려 먹고, 차 사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이나 놀러 앉아있고. 불가능하니까, 집 사기가. 그럼 머릿속에 뭐만 남습니까? 좋다. 세상이 이 모양이란 말이지. 성실하게 살 건 뭐 있냐?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가자, 그냥. 주변에 보니까 막 가는 놈만 아파트 살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에. 근원적인 방법은 뭐예요?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땅 팔면 딸려가게 그냥.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그런데 건물도 역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와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물권법 자세히 나오니까.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물권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건물은 뭐가 건물이냐? 그러니까 뭐가. 토지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잖아, 토지가 뭔지는. 맨날 우리가 딛고 살고 있으니까. 건물은 이게 뭐 언제부터 건물이야? 왜냐하면 이게 비바람만 막으면 건물이라고 해버리면 텐트 치고 있어도 건물이죠. 비바람은 그러고 차 안에 있어도 막아지죠. 차 안에서도 의자 제끼고 잘 수도 있고. 뒤에 공간에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게 그러면 혹시 집인가? 의미 나오니까. 거기 밑에 읽다 보면 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역시 그것도 사회 통념에 따른다고 돼 있죠.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하면 집이고, 얼마만큼 하면 집이 아니냐. 여러분, 맨 밑에 줄에 깨알 것이다 한번 읽어봐요. 맨 밑에 줄에. 그러면 알겠죠?
여러분이 그 보충규제 199페이지에 정저기함은 밑에 그 각주의 판례를 읽어봐요. 63번. 63, 64를 다 읽어봐, 그냥 판례를. 자, 그럼 건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기둥, 지붕, 주벽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둥, 지붕, 주벽. 응? 그러면 그 63페이지 두 번째 있는 판례 있죠? 그건 뭐 때문에 건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주벽이 없다는 건 주벽. 기둥, 주벽, 아니, 천장. 그걸 이거 혹시 알잖아요. 응? 아, 천장이 아니라 주벽. 기둥, 지붕, 주벽. 그걸 외워요. 기둥, 지붕, 주벽. 어디 뭐 빨간 걸 똥을 쳐가지고 판례에다가. 세 개가 핵심이니까. 기둥, 지붕, 주벽. 그 두 번째 판례는 여러분 우리를 코웃음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기둥 세우고 유지로, 유지 뭔지 알죠? 기름종이. 그 송판을 띄엄띄엄 가로질러 놨어요. 이 판례가 왜 나온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대법원까지 소송 건 놈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보니까. 대법관 얼마나 화딱지 났겠습니까, 이거. 나무 기둥은 4개 세우고 유지로 얹어놓고 띄엄띄엄 송판을 걷어놓은 다음에 그걸 건물이라고 주장한 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유지를 얹어놨으니까 비는 안 새지만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올 거고, 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도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집이라고 주장한 놈이 있다면 대법원까지,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게 소송 비용이 얼마야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벽을 싹 했네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변호사 잘못한 거죠. 변호사 잘못한 거 아니고. 대법원에 가려면 변호사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상고하려면. 이야, 어떤 놈이 이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긴다고 갖고 한 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 걸기 상고하겠어, 이거? 아, 어차피 다 집입니다, 집. 저한테 그 수임료만 많이 내면 그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양식껏 살아야 되죠. 저한테 찾아오실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진흙이라도 사다가 벽을 쌓아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런 놈들이 있으니 말이야, 이게. 학생을 피광에 만다 여기 판례가 나와가지고. 사회 통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작은 글씨에서는 작은 글씨 맨 밑에 그 꼬마 1, 2, 3이 있죠. 거기를 붉은 걸로 박스 쳐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도 명색이 법학을 배우는 학생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짜증나게 시리. 정말 짜증나요. 맨 먼저 층수로 구별하죠. 맨 먼저. 그죠? 층수로 구별합니다. 4층이냐 5층 이상이냐.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뭘로 구별해요? 660제곱미터. 알겠습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거 뭐 있잖아. 그 여러 사람 사는데 그 뭐 다세대인가 뭔가 그 연립주택인가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공부 안 하는 놈들이지 이거.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뭘 그렇게 섞어서 말을 해요. 가장 초라한 게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그죠? 다세대 주택을 통칭 뭘로 비하해서 말합니까? 모릅니까? 가장 초라한 거냐, 이게 지금. 이게 다 붙어가지고 여섯 몰래 하는 거지, 이거. 다세대.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좋지 않은 말이니까. 그 밑에 건 안 봐도 돼요. 물권법에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건물 말고 20개 집단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조심할 게 뭐냐면, 제목이 20개 집단인데, 20개 집단.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그겁니다. 집단 말고 하나하나의 수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하나의 수목은. 집단 말고.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수목의 집단에다가 제목에다 빨간 걸로 네모치고, 또 하나 179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개개의 수목에도 빨간 걸로 네모치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 그걸 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하나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뭉탱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애매까리한 지식을 갖지 말고. 그래갖고 쫙 보니까 말이에요. 쫙 보니까. 전체가 하나의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좋다고 하신 거 보니까 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178페이지 첫째 문단을 보면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 있고,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 임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시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합니다. 임목법. 임목이라는 게 서 있는 나무 말하는 거예요. 쓰러진 나무 말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그죠? 원래는 토지의 일부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임목법상의 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면은 이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쯤 말해줄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앉았냐면, 이걸 왜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하고 있냐면, 눈앞에 딱 보이는 범위 안에 지금 부동산이 몇 개 있냐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있냐.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모든 설명이 일물일권 중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필요한 설명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범위를 찰칵 한정했어요.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데가. 이만큼을 파야 되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무가 세 그루 있어요. 응? 이렇게 나무 세웠다고. 여기 금광석 한 뭉태기가 있어요. 또 여기 샘물이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샘물이 나오고 있다고. 뜨거운 물에도 상관없어요. 찬물, 뜨거운 물 다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 뭐 다리가 다리. 긴 여기 이렇게 뭐 하천이 흘러간다고 합시다. 다리가 있어 이렇게. 여기 또 집이 한 채 있어. 그렇다고.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다 해요. 그리고 여기 새가 한 마리 날아가요. 새는 잘 그릴 수가 없는데. 새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구름이 떠 있어 여기. 등등등등 많아요 여기. 이렇게 되면 딱 요만큼을 잘랐을 때 여기 부동산이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것은 여기 말이에요. 여기 사과 왕창 큰 게 하나 매달려 있어요. 사과 매달려 있다고. 이거 살펴보면 이게 부동산이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몇 개냐. 그걸 차례로 배우는 거예요. 맨 먼저 배운 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응? 토지를 배웠죠. 토지인데 이런 거 다 없다고 치고 요것만 딱 보니 여기 이 지표가 있어요. 지표. 토지가 이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지하와 지중과 공중을 포함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토지 한 개가 있어요. 분명히 있죠. 토지 한 개. 그죠? 토지 한 개가 있다고.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살펴볼 때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둥, 지붕, 주벽. 만약에 이렇게 안 생기고 송판을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으면 아니에요. 이것은 없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고 이게 제대로 된 집이 여기 있다. 이거. 건물 하나. 그죠? 건물 한 개. 근데 또 보니까 나무가 있어. 나무. 색으로. 나무가 있다고.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야 그냥. 토지라고 이건 토지.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여기다 임목법상에 등기를 한다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된다. 독립한 즉 한 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전체가 한 개가 됩니다.
집단이, 알겠습니까? 명인 방법은 조금 이따 배우는데, 말뚝박고 새끼줄 치고 이름표 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봤습니까? 산 같은 데 어디 가면 임야 팔 때 그 나무를 파는 경우, 나무, 집단, 거래할 때가 있다고. 군데군데 말뚝 박아놓고 이게 새끼줄을 매가지고 이름표 달아놓습니다. 누구 소유, 막 이렇게. 그거는 그거. 말뚝 박고, 군데군데. 뜸뜸 새끼줄 달아놨어. 이름표 달아놨어. 이것도 판례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또 이름표 달 그 종이나 그 플라스틱 쪽지를 사기 싫어가지고, 꽤 싫어가지고, 이 나무의 껍데기를 요만큼 벗기고 말이에요. 칼로 긁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써놓은 놈이 있어.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이 되냐, 이게 판례가 나와. 대법원까지 싸워, 이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비용으로 이거 빨리 걸레로 닦고, 표차를 사가지고, 아크릴 사가게 가서 달아놓으면 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할 때. 막 똥꼬집만 남아가지고 이제 좋다 뭐 끝까지 가보자 이러다 그냥. 아니 그 돈으로 이걸 새끼줄 말고 나이론 줄 사가지고 말뚝도 스테인레스 사가지고 박아놓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명인 방법을 이렇게 갖췄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갖췄으면 수목의 집단 1개 그죠? 그렇잖아요. 수목의 집단 1개.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마다 명인 방법을 갖췄으면 3개 아니야, 3개. 3개. 그렇잖아요. 이 나무가 토지의 뿌리 있고 구성 부분이면 원래는 이 나무 구성 부분인 과일도 원래는 구성 부분이죠. 원래는. 그러나 요것만 독립시킬 수도 있어요. 요 과일 요거. 먹음직한 사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과일은? 과일을 말뚝박고 새끼를 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봉지를 씌워요, 여기다가. 봉지를. 거기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이것도 사람 품격이 드러납니다. 봉지도 또 여기에 맞는 고급 봉지가 있어요. 통풍도 잘 되고 이런 거. 햇빛도 적당하게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과일을 맛있게 만드는 봉지가 있다고. 그거 사기 싫어가지고. 그 휴지 비슷한 종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문지 잘라가지고 이걸 집에 씌웁니다. 그럼 과일 가게가 사과 살 때 보면 그런 거 낙하면 튀어나오죠. 적당히 아무 종이나 뚝뚝 말아가지고 써놓은 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봉지도 귀찮다. 스티커를 발행합니다.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가. 스티커를. 숍스럽게. 여기다 스티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해당된 부분이 상하기 시작하죠, 이제. 맞다리 던져, 맞다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성장 과정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장 과정을. 이런 놈들은 말이에요. 스티커 붙인 놈들. 고시 공부해도 유사책 볼 놈들이죠. 이거. 잔머리 굴려갖고. 그래서 봉지를 씌웠다. 봉지. 봉지를 씌웠다. 그러면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춘 거. 미분리 과실 또 있어. 알겠습니까? 교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량이 토지 구성 부분입니다, 이거. 정착물인데.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에 따르더라도 국가의 배타적인 취득허가권의 객체라고, 이게. 채굴 취득허가권의 객체. 이것은 뭐예요?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 또 하나 있어. 광물. 이게 또 나와. 폴폴. 그 다음에 온천.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일본은 이 온천권이 독립한 물권으로 돼 있어요. 일본은 온천의 나라죠. 예로부터 온천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발달 안 했어요. 우리 토지 소유자 겁니다. 토지예요, 그냥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 아니에요. 이거 더 새. 지난번에 법조문 봤잖아, 새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어디? 야생동물. 새는 먼저 찾아온 놈이 임자라니까. 저 근데 부동산이 아니에요, 저것은. 어떤 경우에도.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물건도 아니죠. 왜? 관리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끔 구름을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놈들 나타나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리 와! 그럼 이거 온다고, 구름이. 그럼 관리 가능한 거죠. 어제 동양 소설 나오죠. 구름을 타고 등장했다. 민법에서 그런 놈들 안 다뤄요. 마술사 이런 놈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만 다룬다고. 이거 물건 아니야, 물건 아니야, 이거. 여기 부동산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둘도 못 셉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다고. 근데 여기서 사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네 개야. 이건 국가의 소유 아니야, 이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건 네 개예요. 네 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거, 이거. 내가 지금 예를 든 거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전체가 뭐예요? 몇 개의 부동산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야. 몇 개. 부동산 몇 개냐, 너 정확하게.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부동산의 개수가 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물권의 수가 정해지잖아요. 부동산이 4개면 어떻게 돼요? 4개의 권리가 가능합니다, 물권이. 부동산이 2개면. 2개밖에 권리가 안 돼요, 이게. 그 민법상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전체 한 개의 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아까 배웠잖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냐는 거야, 도대체 몇 개? 한 가지 조심할 건, 그 밑에 여러분이 읽으면 아는데. 이건 물권법에 써놓은 뺐나 보다. 이 임목법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목에 대해서만 인정해서 이거 폐지해버렸어, 그 부분을. 삭제해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수목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모든 수목. 알겠습니까? 임목법상의 등기가.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작은 글씨에 명인 방법을 읽어봐요. 179페이지. 명인 방법이 뭘까? 세 가지가 뭐예요? 말뚝, 새끼줄, 명찰. 어떤 학생은 또 나이론 줄은 안 됩니까? 돼요. 새끼줄이 되는데 나이론 줄이 왜 안 되겠어? 여러분이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보충교재 200페이지. 그 동그라미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시험에 대비해서 판례를 두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동그라미 6번과 7번으로. 다 읽어봐, 판례를. 그 다음에 왼쪽 편이 동그라미 5번에 명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써놨죠? 굵은 글씨로. 보충교재 그 왼쪽 편에 동그라미 5번에 명백하게 인식, 그걸 줄임말이에요. 명인 방법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건 다 물건 보면 자세히 하니까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은 상당히 부족한 방법이라, 지금 뭐라도 되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교과서 179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연결된 문장이 있죠. 명인 방법은 소유권 말고는 공시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워낙 엉성한 방법이라. 그걸 확실히 해놓고, 미분리 과실도 똑같습니다. 미분리 과실도 똑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하나의 논점이 뭐죠? 미분리 과실, 여러분 교과서를 읽고 그 미분리 과실의 논점이 뭐 같아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추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곽인 선생님은 동산이라 한다고 했는데 소설입니다. 보충교재 201페이지
보충 201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라고. (20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어? 거기 논 것까지 자세히 찾아놨죠 내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다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몇 개의 부동산이 있냐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과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이 곽윤식 선생님처럼 동산으로 보면 이게 이 부동산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렇잖아요. 곽윤식 선생님처럼 소설처럼 보면 다수설에 의하면 부동산이 늘어나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조심할 게 미분리 과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매달려 있을 때만 이걸 똑 따면 그건 동사예요. 그냥 누가 봐도 미분리 분리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따면은 안 돼. 분리하면. 그 다음에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 농작물은 특수합니다. 이 농작물은 말이에요. 이런 밭이 있다고 하자. 내 밭에다가 내가 배추를 심으면 이런 것도 참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때라도 이미 배웠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작물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농작물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법학이 왜 어렵냐 하면 법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안 한다는 거야.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 학생인데 한국의 뭐 대학생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농작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제 나라에 농작물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그러고는 갑자기 민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민법은 개뿔장난 뭐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기초가. 농작물도 모르는데 민법을 어떻게 배워요? 오늘 집에 가서 말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든 뭐 할아버지부터 물어보는 간에 농작물이 뭔가를 알아갖고 와요. 안 그러면 이게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켜 지금. 근데 또 배추를 심었다고 하죠. 배추. 아니 배추를 그럴 때마다 이 김병 종과 누가 생각해요. 쫙 배추 심었어요. 근데 여가 내 밭이다. 내가 종묘사 가서 씻어갖고 뿌렸다. 내가 맨날 손본다. 그럼 민법은 관여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 밭에다가 내가 배추 씨 뿌려가지고 심어먹는 걸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 남의 밭에다가 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 남의 밭에다가. 알겠습니까? 이건 통상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인간에 적용할 때 똑같은 말이죠. 유추 대비해도. 자기 마누라하고 섹스하고 있으면 민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남의 마누라하고 섹스하면 당장 문제가 되네. 민법이 관여해 당장.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민법만 관여하지 않고 형법도 관여하지 이상하게. 요새 형법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 마누라하고 섹스하는 것도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책에 이거 나오죠. 자기 마누라하고 강제로 섹스하면 이게 강간이 되냐? 이거 따져봐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거죠. 독일하고 미국에서. 서양 거 배워봅니다. 자꾸 할 일 없으니까 뭐 새로운 거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거 찾지 말고 있는 거나 똑바로 알자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근데 하여튼 남의 밭에다가 배추 심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룹니다. 이거.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게 되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래 땅에다 배추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배추 심으면 배추의 구성부분입니다. 구성부분. 토지에. 구성부분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남의 밭에다 배추 심어도 이게 부합이 돼가지고 당연히 땅 주인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땅 주인 거야. 원래 법리상. 학설은 그래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학설은. 아니 법리상 땅에다가 배추 심으면 땅이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미분리해야 됩니다. 배추를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배추 꼬리가 맛있다는 것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맛있죠? 고소하고.
그것도 비료만 왕창 준 건 맞다리 없어요. 배추꼬리가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모릅니까? 재래식 화장실에서 말이에요. 짚을 떼는 집 있죠, 집. 여러분, 요새는 거의 보기 힘든데, 시골에 아직도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볏집으로 하는 집이 있어, 이상하게. 그럼 무진장 떼야 되죠, 그거. 화력이 약하니까. 그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거기 재를 넣더라고요, 재. 볏집을 아궁이에 떼버리면 나무 떼는 거라서 뜻하진 않은데, 그러려면 그냥 무지하게 떼야 되니까, 양가다가. 한 30단 떼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재만 왕창 남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걸 다 그 삼척에 담아갖고, 갖다 화장실 두고 가죠, 이상하게. 화장실 옆에다 이렇게 쫙 차곡차곡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새벽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고무장갑도 안 끼고, 똥바가지라고 있죠. 막대기 끝에 바가지 다닌 거. 그걸로 그, 재래식 화장실은 다 보이죠, 이게. 그것을 다 퍼가지고, 재 위에다 살살살살 뿌립니다. 그것도 60년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뿌리는 것도. 뿌리는 그 면적마다 일정한 똥의 두께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 두엄이 되도록, 가려가 잘 되도록. 그래갖고 이따만큼 되면, 늦가을에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초봄이나. 그래서 삼택에, 이게 그 전에 참, 그 버무립니다. 버무려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이 여기 경기도 광주, 지금은 강남 지역입니다. 거기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새벽에 내가 이상하게 어느 날 배가 아파서인가 일찍 일어났는데, 전부 화장실에 몰려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뭘 이렇게 주물러 이상하게. 뭐 하나 가봤더니, 재하고 똥하고 이렇게 섞는 겁니다. 그것도 60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일정한 손끝에 힘을 줘야 이게 적당히 이게 섞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두엄. 그걸 뿌립니다. 그걸 뿌린 밭에서 키운 배추 있죠. 그건 죽여요. 죽인다고. 특히 그 배추 속,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아주 작은 거, 노란 거. 그 배추 꼬리. 그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꼬마들 있죠, 꼬마들. 꼬마들에게 줍니다. 손자들. 그리고 새색시, 새로 들어온 며느리. 그리고 외부에서 온 귀한 손님한테 한다는 이걸. 그거는 지금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 서양의 그 거지 같은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그 초고추장의 그 된장을 가미하는데 그 절묘한 배합. 안 되겠다. 여러분 배고플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 중단하고. 남의 밭에다가 배추 만들면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데, 학설은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부합이거나 토지 구성 부분이라서 이건 땅 주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아주 독특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독특한 이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비난합니다. 대법원이 미쳤다. 기본 이론을 안 지킨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대법관 노인네들의 생각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배추나 고추나 이런 농작물을 남의 밭에다가 심습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땅이, 자기 밭이 22만 평이 있다. 그런데 미쳤다고 남의 밭에다 배추 심어요? 집 밭에다 심지. 남의 밭에다가 배추 심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농사지을 의욕과 씨는 갖고 있으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다 몰래 배추 심죠. 또 남의 밭에다 배추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그 땅 주인은 땅만 갖고 있고 지금 활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심는 거죠. 땅 주인이 거기다 배추를 잔뜩 심었는데 거기다 또 배추 심어요? 어디 고랑에다 심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지금 땅이 남아도 돌아가도록 많이 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밭을, 멀쩡한 밭을 사용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용도 안 하고 있다. 가보지도 않고 잘. 거기다 몰래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질 의욕과 그걸 갖고 있지만, 씨를 갖고 있지만,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노인네들은 그 실상을 파악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나나 돌아가도록 땅을 갖고 있어갖고 땅을 내팽개치 두는 놈보다 땅이라는 게 그럼 가꿀수록 좋아지죠, 원래. 아니, 어떤 땅을 갖다가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참초만 딱딱 내려버려요, 다.
지력이 쇠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야, 이거 뭐, 갖다 심었더니 주인 거라고? 이거 만약 주인 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아주 불쌍한 사람인데 먹을 것도 없고, 그나마 배추 찔러서 얻어왔는데, 기껏 심어가지고 다듬고 막 비료도 외상 갖다 뿌리고 그랬는데, 매일 가서 다듬고. 이게 완성되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이 주인 거라고 해버리면. 이건 죽으란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넌 죽어라. 그리고 대다수 지주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네들은 땅만 갖고 놀고 있어라. 그리고 어떤 놈이 와서 몰래 심으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에 와서 물어봐라. 네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몰래 주인 몰래 가서 심어도 이건 심은 놈 거라는 거야. 심은 놈 거. 심은 놈 거야 이건. 안 그러면 이 결론이 매우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너 죽어라 이렇게 된다고 잘못하면. 굶어 죽어라. 너 외상 잔뜩 찌고 굶어 죽어라 이거예요. 외상 잔뜩 찌고 굶어 죽으면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우리 민법, 상소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식까지 이걸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자식이 민법을 공부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배추값, 이제 배추씨값 이거 외상값까지 다 넘겨받아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 잘못하면 여러분 상속은 태아인 때도 받는다고 그랬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비부터 안고 넘어가 잘못하면. 대법원이 이걸 심은 놈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몰래 심은 놈이 많죠. 여러분 같으면 돈 떨어졌다고 어이 주인 난 너네 밭에 배추 심어. 이거 안 심어 잘.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몰래 가시면 몰라서. 만약에 이걸 공시가 필요하답시고 말뚝 치고 새끼줄 아니 말뚝 받고 새끼줄 치고 거기다 이름표 써놓으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몰래 심는데 새끼줄 치고 이름표 달라고 그러면 그게 몰래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법원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예 명인방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부동산이라고 그래 대법원은. 부동산. 이걸 왜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이걸 동산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남의 배추를 훔쳐다 판 놈도 밭대기로 그 산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의 취득을 인정할 염려가 있으니까 아예 부동산이라고 해버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선의 취득이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249조 읽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179페이지 농작물 있죠. 그 단원 전체를 읽어봐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곽윤희 선생님의 깊은 뜻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다 배추 심은 사람도 보호해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세 가지 논점이 탁 부각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무단으로 경작해도 소유권이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입니다. 보충교재 203페이지 7번을 보고 곽윤식 선생님의 학설이 소수되는 걸 기억하세요. 음. 20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7번을 보고 이것은 뭐에 대한 싸움이냐 하면 민법학의 법리가 기초 원리가 더 중요하냐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판례의 태도에 긍정하게 다수설입니다.
우리나라에. 법리상으로는 안 맞지만 우선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거기가 농작물까지다. 그 다음에 동산인데, 동산. 180페이지에. 동산은 뭐 법조문에 써있듯이 부동산 빼고 나머지 다 동산이에요. 그런데, 논점은 그 로마자 2번입니다. 특수한 동산, 금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금전. 특수한 동산. 알겠습니까? 특수한 동산. 금전의 특성에 대한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핵심 논점은 채권법에서 배우는 금전 채권의 특색하고의 구별입니다, 원래. 금전 채권하고는, 채권의 특색하고, 금전의 특색하고 헛갈리면 큰일 납니다. 응? 딴 거니까, 이게. 그래서 금전의 특색, 여기서는 이제 금전 채권을 못 배우니까, 금전의 특색만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 교과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금전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죠. 금전이 뭐라고 써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응? 뭐야, 금전이? 응?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나오는 가치 측정 기준이다. 이겁니다. 가치 측정 기준인데, 그러니까 금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을 때 그 물건 자체의 그 성상이나 쓸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추상적으로 거기 써 있는 그 액수 있죠. 액면가 말이에요. 그것만큼의 가치만 인정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500원짜리 주화 같은 거는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한 5만 원 들어갈걸? 그렇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수값도 비싸죠, 요새 그거. 그러니까 그 금전의 특색이 뭐냐 하면 그 물질, 근데 10,000원짜리 종이의 그 종이로서의 그 물질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거기 써 있는 액면가액 딱 10,000원만 인정하게 돼 있죠. 10,000원만. 그게 10,000원짜리 종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은. 그게 그래서 5만 원이 들어가든 2,000원이면 찍든 그 상관이 없다고. 중요한 건 금전의 그 가치는 뭘로 기준이 돼요? 거기 액면가로만 측정이 된다고. 액면가로만. 그 다음에 이 금전은 다른 모든 재화의 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거죠. 다 액면가액으로 표시하잖아, 다. 요즘 이걸 확장해서 사람도 값을 표시해버리죠, 다. 사람도. 저는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특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보면 중간쯤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줄에 언제나 채권적 반환 청구밖에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 잘 읽어보면 금전은 말이에요. 거기 맨 밑에 있구나. 점유가 언제나 소유의 권한이 된다는 말은 갖고 있는 놈이 언제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윗줄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와 선의 취득이 인정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이런 말들은 보충교재 205페이지에 다 있어요. 금전의 특색 이해하기 좋게 시험에 나오는 식으로 문장으로. 그러니까 보충교재 205페이지를 보라고. 지나치게 자세히 해놨는데 여기서 알 만큼만 알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은 금전채권의 특질을 요약하는 거죠. 그거 대비해서 정확히 그걸 알고 있다. 금전의 특색.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그 학생들이 양을 줄이라고 해서 빼버렸는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보충교재 204페이지 그 무기명 채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꾸. 무기명 채권. 그 예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기명 채권 항상 사용하죠, 거의. 거기 보면은. 상품권, 지하철 승차권, 극장 입장권, 무기명 국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너 목욕탕 입장권 샀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너 무기명 채권을 준비하고 있냐? 영화표를 말했다. 영화표. 그죠? 입장권, 뭐, 통행권 이런 거 있죠. 근데 보통 우리 유식한 사람들은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채권을 준비하자. 그러면 이제 돈놀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기명 국채를 갖고 일한다고. 자기 보고 팔라고 그래, 또 이상하게. 이 무기명 채권은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동산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냥. 동산이 아니고. 이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채권을 말한다고. 그리고 3번에는 동산이 아니라고 써놨고. 그거 자꾸 객관식 지문이 나오죠. 무기명 채권은 이것도 왜 그러냐면 금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극장 입장권을 사면 그 극장 입장권 요만한 종이에 대한 가치를 사는 게 아니죠. 그거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는 사실 극장 입장권은 이게 인쇄비만 뺀다면 그 종이 자체는 뭐 한 5원쯤밖에 안 나가는 거죠, 종이값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표시되어 있는 액면의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은. 몇 회분 상영하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철 그 통행권도 마찬가지죠. 전철 표 말이에요, 그 승차권. 여러분이 뭐 그 표가 이게 뭐 500원이다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금전과 맞춰 동산이 아닙니다. 채권이다, 이게. 채권. 알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주물 종물을 보기로 합시다.